저희는 지역의 15년 차 단체입니다.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복지센터로 해서 주간보호 방문요양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취약계층 방문 진료를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게 저희 단체의 핵심 가치이고요. 이번 통합 돌봄에서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역할이라도 함께 하고자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남형 통합 돌봄을 만드는데 내가 학복지도 꼭 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함께 모아 나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세미나를 진행할 텐데요. 오늘 강연을 해주실 변재영 박사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다시피 한일 사회부장 정책 포럼의 대표로 계시고 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을 하셨고요.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장애인 정책개발센터 소장님을 하셨고 오늘 발표와 관련해서 전주시 통합돌봄 총괄 자문관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주로 사회부장 정책, 고령사회 대응과 노인 정책, 복지와 고용 및 사회적 경제 등을 주로 연구하시고 발표하시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원리 고향에서 지하철 타고 힘들게 오셨는데 오늘 강의 잘 듣고 성남형 통합돌봄 어떻게 시민사회가 준비해 나갈 것인가 깊은 고민을 하는데 저희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재영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변재영입니다. 먼저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지난번 돌봄 아카데미 할 때 우리 김은기 대표님은 얘기로 한번 들으셨다. 네네. 집은 좀 멀긴 한데요. 제 연구실이 한 32, 3분 걸리고 제가 선정능력 제 연구실에 있어서요. 오는 집에 가는 게 좀 멀긴 하지 오는 게 그렇게 멀지는 않았습니다. 제 집이 고양시 화동에 사는데요. 제가 97년에 이제 저는 일본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를 마치고 와서 제 첫 번째 직장이 보건사회였어요. 그때 불광동에 있었거든요. 네. 이제 제가 한 8년 가까이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때 내 친구들도 뭘 잘 몰랐나 봐요. 좀 불편하지 않는, 멀지 않는 곳을 집을 하나 구해달라 하니까 은행에 있는 제 친구가 구해준 집을 화동이라는 곳을 구해줘가지고 저는 뭐 살아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집이 너무 많고 책이 들어서 집을 한 번 옮긴 거 외에는 한 30년 가까이 고향집을 버스 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잘 안 믿던데 제가 아직 호수공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하는 경우 지역사회 돌봄인데 저는 엄밀한 의미에서 지역 주민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제 기본적인 일상성을 담보하는 곳이 아닌 거죠. 우리가 오늘 한 커뮤니티 케어가 지역 돌봄인데 지역이 뭐가 지역입니까?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 다 치우고 얘기하면 보통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공간을 우리가 지역이라고. 보통 특별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것은 그 사람은 지역 주민도 아니고 지역에 될 수가 없는 거죠. 뒤에서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커뮤니티 지역 혹은 지역성이라는 것은 매우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게 사업이 되었든 운동이 되었든 뭐 어떤 것이 되었든 그것들을 오롯이 담아내는 첫 출발의 문제인지 문제는 거기서 다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성남은
제가 보사연에 있을 때 아까 제가 자원금융기관 제가 선정 심사위원장을 한 3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1년에 100군데씩 할 때요. 제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했으니까 전국에 있는 그 당시 초기에 만들어진 14개 한 20개가 나머지는 제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한큼 다 제 발로 가서 가본 곳이 많아서 애정도 있고 그랬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께서 순대를 드리려고 하면서 이 지방정부가 만들어놓은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말은 뒤에서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커뮤니티 케어란 말을 우리가 지역사회 돌봄이라고 저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요. 지방정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거 법적으로 보면 성남시는 지방정부일까요? 아닐까요? 지방정부죠. 네.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아니요. 아,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정부가 아닙니다. 광역은 지방정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광역정부라는 말도 써요. 근데 기초자치단체는 정부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사실은 돼야 되는데 애초에 만들 때 남아있는 잔존에 있는 것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거 굳이 제가 지방정부라고 했던 것은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의미를 포함했었습니다. 제 테이크가 이게 2020년 한 2월부터 해서 매년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고 바뀌고 변화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고 있는 현재 진행 테이프인데 이제 크게 바뀌겠나 생각하는데 제 페이퍼는 대체로 두 개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지역사회 돌봄 일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김영익 선생님이 뭐 2시간 반이나 열심히 하셨다 그러니까 물론 그분하고 저하고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2장에 있는 지역사회 돌봄은 시혜들지 돌봄민주주의 혹은 돌봄국지국가 얘기를 간단하게 드릴 거고요. 세 번째가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지방정부의 경험들. 주로 이제 광주광역시가 하고 있는 광주다운 자료에는 없지만 경기도가 올해부터 하고 있는 누구나 돌봄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이 아닌 곳에서 꽤 열심히 틀을 갖춰서 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에 있는 수원 세빛돌봄 그리고 경남의 한 군데. 저는 이제 여기서 제가 2018년 한 10월부터 무기획도 하고 설계도 하고 거기 있는 공공민간 실무자분들하고 한 4년 지금 5년째 같이 뒹굴고 있는 전주형 통합돌봄 사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있는 전국민 돌봄보장제도 제도화 구상이라는 것은 오늘도 이 부분을 넣을까 뺄까 했는데 그냥 자료로서 그냥 공유하면은 이건 좀 이론적인 논쟁들이 많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특강 자료가 하나 있는데 이게 전국민 돌봄 보장 전국화 방안이라는 상당히 좀 거시적인 페이퍼를 하나 만들어서 가끔 이제 특강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에 있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대폭 뜯어 고쳐서 몇 가지를 붙여서 새로운 돌봄 보험제도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저의 장기적인 주장이고요. 그 내용인데 이 부분은 시간이 좀 남으면 간단하게 좀 설명하는 형태로 하고 6월 중순에 뭐 돌봄과 미래라고 하는 교통과 미래는 지난번에 김영익 선생님이 설명과 홍보를 꽤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거기 엮여가지고 이렇게 정책위원장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6월 중순에 22대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돌봄 아카데미, 국회 아카데미를 준비를 해서 이제 확정이 되었는데요. 제가 주로 요 거버넌스 중심으로 법안하고 설명을 할 때 이 내용을 좀 쓰려고 합니다.
재정 소요 이런 부분들도 할 거고, 법자 입회는 뭐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사실은 제가 준비한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하위법령 작업도 검토하는 대개 초안은 제가 드래프트는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정도로 진행을, 일단 4장까지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최근에 동양, 이게 2월 29일 날 법안이 통과돼, 사실 얻어 걸린 거거든요. 내심 2월달 국회에서 통과될 거라고 예측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몇 가지가 맞물려가지고 저는 이제 얻어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2000년도 생각하는, 여러분들 아는 옛날에 있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사실은 얻어 걸린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때 제정이 되었을 때 부칙조항에 보면 원래 100몇십 개, 140개 시민사회단체의 제안은 3년 뒤에 실시하는 걸로 부칙조항이 늘어났는데 그게 1년 뒤에 하는 걸로 바로 만들어져, 바로 시행하는 걸로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게 왜 통과가 그렇게 되었느냐, 국회의원들이 그 법안 내용을 몰랐거든요. 아는 사람이 두 분밖에 없었어요. 또 그게 그렇게 좋다 그러면 빨리 합시다. 그래서 아주 급하게 이 법안에 대해서도 이해도는 매우 떨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즘 언론들이 일부에서 돌봄 쓰나미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쓰나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몰려오는 해일 같은 건 아니고요. 이게 저는 조금씩 보면 가랑비에 젖은 옷들이 밀려서 이제 저는 그 뒤에 이제 방파제 조금 한 8, 9는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는 이유가, 이건 제가 제 잘난 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말씀드리는 건데, 2월 29일 날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3월 달부터 오늘도 제가 오전 오후 전화를 한 7통 받았는데, 특강 자문 컨설팅 의뢰가 한 달에 한 20건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봄과 미래라는 데가 돌봄을 연구하는 다양한 학자들이 한 100명 이상이 모여 있는데, 제가 정책위원회하고 이사회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그러냐?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았어요, 이때는. 2주 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중랑구를 갔었습니다. 거기도 한 8년 전부터 중랑구가 있는 그 건강 무슨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가 보면 녹색병원도 있고 서울의료원도 있고, 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2년 뒤에 발등에 불 떨어졌죠. 근데 정치적 행보를 보면 2026년 3월 달에는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227군데 기초자치단체는. 근데 그해 6월 달에 뭐가 있냐면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단체장들은 6월 지방선거 때 이 부분을 피해갈 수가 없을 텐데, 그러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는 말이 하나도 섞은 일이 없겠어. 지금부터 뭐라도 만들어 놔야 되는 이게, 그러니까 아마 지금 다른 지역마다 다들 짝 급해가지고 사람을 찾고 그러보니까 현장에서 이런 사업들을 좀 쉽게 말하면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작동을 하고 실제로 해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찾기 작업을 하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내일 제가 도봉구에 가서 도봉구 의회하고 시청 그리고 거기 있는 시민사회단체하고 3시간 반 정도를 할 텐데요. 2달 전에 와서 그냥 제가 특강 한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해서 자료를 미리 보내드리고 당신들끼리 내부 토론회를 해서 질문 엑기스를 미리 만들어서 준비를 하자. 그리고 그걸 내가 모니터링을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특강을 하는 게 아니라 내일은 거의 컨설팅을 하러 가는. 그래서 대표 질문 시나리오를 12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서 시작하지 하는 거를 다 손을 못 잡고 있는 거죠. 성남도 여기가 뭐 시민사회단체나 현장 활동가 조직들이 강하고 워낙 여기 전통들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업이라는 게 초기 단계는 행정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당 부분의 초기 세팅은 전부 다 행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든 싫든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민간 협력 협치가 아니라 그렇게 안 하고는 일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왜 그런지는 제가 뒤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 근데 사실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런 걸 겪었던 거죠. 커뮤니티 케어가 애초에 시작하고 한 것 말고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언제부터 본격화되었냐면 대개 2000년대 초반 2004년부터 7년 사이에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묘하게 두 개가 있어요. 유럽에서 이미 논쟁들이 꽤 있었는데요. 소위 복지국가 체제론 논쟁들을 하면서 그때 무슨 논쟁이 있었냐면 우리가 말하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2차 대전 이후의 서구형 복지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했었거든요. 크게 따르면 독일이나 프랑스, 중부 유럽의 경로 의존성을 탈 것이냐 아니면 스웨덴 같은 스칸디나비아 모델을 할 것이냐 늘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뭐 에스핑 앤더슨 복지국가 유형 같은 것도 다 그런 지금은 이제 다 뭐 거의 괜히 해야 될 내용들이지만 근데 인구 구조의 변화가 가족 구조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이전에 서구형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 있는 경제 부흥으로 인한 굉장히 많은 생산성 그리고 재정의 여력을 가지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입을 해서 복지국가 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자본주의 분폐를 복지국가는 틀로 가지고 순화시켜내고 모습점들을 중화시켜주는 역할들을 그 타입의 산물들이었는데 이게 90년대를 거치면서 여러분들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라는 게 매우 강렬하게 오면서 이게 다 파편화되기 시작하면 자 이제 그럼 향후 우리는 어떤 체제를 지향해야 될지에 대한 논쟁들이 200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한 5년간 격렬하게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미국은 아닙니다. 그 논쟁의 결과가 짧게 말씀드리면 돌봄복지국가 혹은 돌봄생태국가라고 어느 정도 합의는 아니고 다수가 나와요. 돌봄복지국가가 조금 온건적이고 중도적이라고 보면 돌봄생태국가를 추진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급진적이고 조금 더 진보적 관점들을 견지하셨던 분들이죠. 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특히 또 중부 유럽의 경우에 녹색당 문제 이런 것들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소개를 한번 했었거든요. 제가 사회보장 학회지에다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얘기도 제가 꼭 하는데 영국도 그렇고 일본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이 뭐 제가 코로나가 풀리고 작년에 갔더니만 일본에 있는 후생노동성 우리 같은 복지부에 있는 담당 국과장도 그러고 몇 군데를 갔더니 제발 한국에서 여러 사람들 와가지고 똑같은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 더 이상 좀 치바에 있는 카시와시라고 아마 다녀오신 분 카제노무라는 다른 곳이고 그게 요양시설이고 그거 어떻게 아시나요? 저는 그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는 곳이에요. 거기가 일본에서 유니트 케어를 처음 한 곳이거든요. 그쪽은 아니고요. 카시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동경대학 고령종합연구소하고 십몇 년 전부터 쉽게 말하면 마을 만들기, 도시 만들기, 지역재생, 사회적 경제, 커뮤니티 케어를 다 붙여가지고 지금 십몇 년째 하고 있는 굉장히 프론티어적인 곳이고요. 한국에서 가면 거의 다 거기를 갑니다. 거기 있는 더 이상 자료 이만큼 들 테니까 좀
공유시켜주면 좋겠다. 근데 그게 가가지고 10몇 년 동안 80명에서 120명들이 밤새워 가면서 고민하는 거를 2시간 반나절 보고 뭘 알겠습니까? 저는 일본이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보다 한 10년, 15년 먼저 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재작년에 갔던 뭐 영국도 마찬가지. 오히려 영국은 지금 뭐 보수 정권이 많이 오면서 1990년에 내셔널 헬스 서비스 앤 커뮤니티 케어 액트를 만들었던 80년대 후반에 했던 켄트주 글래스고에서 했던 소위 소셜워크 간호직에 있는 1세대들이 전부 다 번아웃 돼가지고요. 한국은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그만두고 자리가 날라가고 지치고 이래가지고 영업 세일하고 보험 세일하고 차 팔고 우리나라도 일부 그런 데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 부활지원 케어가 센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일본은 2005년입니다. 그리고 개호보험법을 어느 정도 수정하기 시작했고 예방적 기능을 포함시키고 드라이브를 들기 시작했던 게 2004년 5년이고요. 그 성과들이 2014년, 2017년도에 어느 정도 좀 완결된 형태의 법안으로 나와져 있지만 일본이 2005년도가 인구 구조로는 이게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데드크로스가 뭐냐면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높아지는 첫 번째. 2005년도가 일본이 출생아가 106만 명, 사망자가 108만 명, 처음으로 사망자가. 우리나라는 언제? 올해 아닌가요? 우리는 2020년이었어요. 4년 전에. 4년 전에. 2020년에 사망자가 43만 7천 명, 출생아가 41만 뭐 몇천 명 처음으로 나타났고요. 그때 우리가 1.08 TFR 특수학대 출산율이 1.08 쇼크라는 게 있었던. 그러니까 영국도 비슷하고 그 트렌드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늦은 건 아니다. 우리 2020년이니까 부지런히 급하지 않게 차박차박하면 또 한국적 모형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정책 트렌드적으로도 그렇고 소위 국가론 혹은 체제론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정부적으로도 그렇고 이 법안이 통과되고 지금이 굉장히 경과적으로 좀 어수선하다는 얘기는 이 기회를 잘 살리면 힘을 좀 비축하고 그동안 준비를 한 팀들이 있으면 조금 빨리 치고 나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좀 더 겉돌 수 있고 하는 매우 그런 포인트들이 있다. 이게 이제 김영익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이거를 한 5년째 보고 있는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성남에서도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조금 늦게는 저희가 뭐 시청하고 관계가 좋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나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좋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난제가 있긴 하지만 좀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대체의 정세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다 얘기했을 때 커뮤니티 케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가운데 주거가 있습니다. 주거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집합주택, 제일 대표적인 게 서비스 지원주택 같은 거, 스포티드 하우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집 안에, 그게 집합주택이든 개인 단독가구든 집 안에 있는 그 주거 생활들을 좀 편의성을 높이는 거예요. 안전바를 준다든지 단차를 뭐 만든다든지 싱크대를 조정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그걸 복지부는 이전에는 케어 안심주택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여기서 거리가 얼마
안산시가 이 주거 쪽은 매우 열심히 합니다. 그 주거 동가 시간 나시면 한번 가서 보시면 아예 거기는 그 경본 주택까지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앞서 있다 이런 생각이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잘 돼요. 저는 이제 그런 제가 이제 실무자에 너무 애를 쓰는데 제가 딴소리 하면 안 되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 몇 군데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었고요.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주거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데요. 왜 주거의 문제가 중요하냐면 다들 에이징 플레이스라고 그러잖아요. 지역사회나 집 안에서 가능한 시설이나 병원에 가지 않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까 그게 에이징 플레이스잖아요. 그러려면 전제가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병원이나 시설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주거 여건이 준비가 돼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병원이나 시설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일상생활 기본 서비스가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간식을 주고 뭐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응급 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보다 병원이나 시설보다 뭐 좋지 않은 곳을 제공을 해주면서 지역사회 집안에서 계셔야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건 우리가 강요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애초에 못하는 거죠. 물론 주거만 해야 된다. 시간이 많이 뭐 전주도 주거 문제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전주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부터 사람들은 그걸 겉멋을 부렸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겉멋을 부리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해서 전주시에 있는 작업치료사 협회를 찾아가서 협의를 해서 MOU를 맺고는 좀 도와달라고 해서 영구임대주택이나 개인 집에 있는 아주 오래된 구옥들을 가족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일주일 동안 촬영도 하고 녹화도 하고 기록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집 안들 동선들도 바꾸고 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오른손잡인지 왼손잡인지 키가 얼마나 되는지 화장실 들어갈 때 오른발부터 들어가는 게 왼발부터 들어가는 그런 습관들이 꼭 있거든요. 노인들, 장애인들. 근데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단이라는 걸 표준화시킨 거를 부품들을 뽑아내야 단가가 싸지니까 이거는 개별적으로 다 오더메이드를 해야 되거든요. 좀 비싸긴 하지만 효과성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요. 그걸 처음 했던 게 원하지는 않았는데 그 지역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이 정책을 잘 모를 때 이 정책에 대한 호응도나 신뢰성이 확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노리는 것은 아니었는데 저는 이제 실제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저는 좀 굉장히 좋은 경험과 공유할 수 있는 성과물이었다고 생각해서 성남에서 만약에 주거의 문제를 한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쾌어 안심주택을 12개가 있는 3층짜리를 하나를 LH하고 해서 지역재생 프로그램 프론티어로 받았는데 이 LH라는 데가 말 안 듣는 곳이 있잖아요. 네. 누가 한 얘기도 말 안 들어요. 심지어 LH 중앙에 있는 본부장하고 뭐 부사장인가? 그 사람하고도 얘기를 해서 합의를 봤는데 지역 본부장이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뭐 자기들 원하는 걸 다 만드는 공룡을 만들어 놓아놓으니까 그렇게 되는 아주 간단한 걸 요구를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노인주택 아파트를 주는 건데 휠체어가 2개 정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복도를 만들어 달라는 거라고 집 안에는 전열기를 아예 못 쓰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순간성 배에서 치매가 나서 집안에는 그게 다 큰 사고로 나가고 아마 여러분들이 일본이나 유럽에 가서 자세히 보시면 그런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식사는 어디서? 1층에 있는 공유주방에서 반드시 내려와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음식물을 못 해먹게 만들어 놓는 거죠. 물론 되어 있는 것을 가져와서 그냥 먹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자꾸 얘기하는 당사자 주권 혹은 실제적인 자립 지원 이런 것들로 연결이 돼요. 이 부분을 끝까지 안 놓칠 수 있는 가장
헌신하고 놓치지 않는 사람은 저희 같은 제3자나 외부인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함께 사는 지역 주민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으라는 걸 가운데 놓고 한쪽에는 보건, 의료, 영양, 재활 이런 걸 다 갖다 붙입니다. 또 반대편에는 복지, 돌봄,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다 붙입니다. 이 세 개를 단편적으로, 분절적으로 하나하나 나눠주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에 맞춰서 패키지로 주자. 처음부터 다 못 주죠. 여러 개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되 문제인식과 방향은 거기서부터 가자. 라고 하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입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핵심 키워드가 세 가지입니다. 커뮤니티라고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몇 번 말씀, 이 부분을 끌고 가야 나중에 주민조직화, 주민주체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다식종 연계. 아직까지 성남은 뭐 잘 하시겠지만 고전적으로 예를 들어 보건복지 연계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3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 실제 잘 안 돼요. 전주도 잘 안 됐어요. 한 2년 하니까 이제 말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는 에티튜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의 직무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아예 서로 말을 안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간호사, 복지사만 있습니까? 아까 했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사, 약사, 또 한의사,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주거복지사,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다식종 연계를 하지 않고서는 왜냐하면 패키지를 줘야 되니까 이 서비스를,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 이게 전제라는 거.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네트워크입니다. 왜 느슨한 네트워크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이용자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지역의 자원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하는 거지 유연하게 적용해야지 현존화된 한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뿌리듯이 뿌려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하세요. 그런 거는 커뮤니티 케어가 아닌 거고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지역사회도 보면 커뮤니티 케어라고도 통합돌봄, 지금 복지관, 시범사업,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 이 부분을 동의어로 쓰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구분했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라는 게 훨씬 더 광의적인 넓은 개념입니다. 이거는 보통 명사입니다. 통합돌봄은 그 중에서 아주 넓은 커뮤니티 케어 중에서 지금 복지부 시범사업을 보면 노인, 더군다나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만을 하는 다양한 서비스, 원 오브 데몬 서비스, 아주 협의의 고유명사입니다. 이건 보통 명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많은 그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돌봄의 서비스 중에서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몇 가지 하는, 한 4-5가지 하는 이 사업을 통합돌봄 혹은 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라고 명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성남시는 커뮤니티 케어를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죠. 서비스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 기념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자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끝냈는데 2월 달에 끝냈는데 경기도 2023년도 세출 예산 분석을 한번 했거든요. 경기도가 1년 예산이 세출이 한 34조 원 정도 쓰더라고요. 약. 그 중에서 보건복지 쪽에 쓰는 게 7조 얼마인가 9조 얼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좀 돼요. 썼는데요. 그 중에서 무슨 아동수당, 그 다음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를 현금 지원 서비스, 현금급여를 빼는 현물급여는 얼마? 2조 8천억을 씁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지사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사회 서비스 모든 영역에 있는 과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내놔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220개가 넘어요. 220몇 개까지 해야 됐어요.
자기들도 몰라요. 옆방에 사는 일들을. 해보니까 40몇 개가 중복이 되는 거예요. 러프하게 그래도. 그럼 예산 절감 얼마든지 하고 있고, 그러면 대상자가 훨씬 더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그런 사업, 성남도 마찬가지고, 뭐 복지부도 더 할 테고, 웬만한 부처들이 다 그 사업을. 성남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끼리 이 사업들은 잘 하나? 그러니까 전주에서 제가 얻은 교훈은 이겁니다. 사람은 중복되더라도 서비스는 중복시키면 안 된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노인 맞춤형 돌봄도 받고, 뭐도 받고, 장기장도 받고, 뭐도 받고. 단 같은 서비스는 중복적으로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현장에 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기서 도시락 갖다 주고, 저기서 밑반찬 갖다 주고, 어디서 뭐 노인장에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나면 버려버리는 거죠. 그거 다 모아가지고 잘 적절하게 배분하면 서비스 도시락이나 밑반찬의 퀄리티도 높아지고 대상자도 더 늘어날 텐데 우리가 다 아는데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서. 그러니까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돌봄은 제일 낮은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해보는 겁니다.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거창하게 하는. 여기도 계시는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라는 뭔가 이제 이름을 지어도 어떻게 그래 자주 맞춤형 돌봄 다음에는 도대체 장르는 뭘로 하려고 하는데 저게 맞춤형 돌봄이 맞습니까? 저도 노인복지 가지고 한 3,000년 먹고 사는데 저게 어떻게 맞춤형 복지입니까? 이전에 했던 재가미 지역사회 서비스하고 차별성이 뭐 얼마나 큰가요? 그 다음에 현장에 가보면 납돌에 있는 기본 서비스하고 중점 사업의 대상자 구분은 제대로 잘 하고 있나요? 그냥 당사자들이 공급 지원 기관에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차별성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통합 돌봄 한다고 하면서 그럼 이거 피하고 저거 피하면 어떤 서비스를 하지? 우리가 원하는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라는 것은 새로운 서비스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 플러스 일부 신규 서비스를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서비스를 새로운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어떻게 형해화되고 품질적으로 주는 것을 패키지를 만들어서 주자.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올라가요. 간단하게 이 부분은 이런 쪽도 돌봄 정책을 할 때 해야 되겠죠. 돌봄 민주주의 제가 이제 많이 강조했는데 돌봄의 문제가 왜 크냐? 이게 아마 김영희 선생님 설명 많이 했을 겁니다. 이게 뭐 네. 정책 기대 효과 이런 거 많이 했을 텐데 네. 저는 그런 얘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기대 효과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돌봄의 사회화 혹은 돌봄 민주주의 혹은 지역사회 돌봄은 당연히 해야 될 권리이기 때문에 뭐 이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특히 한국, 일본, 대만 같은 나라들은 아직 가부장제 유죄가 강하게 남아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에서의 돌봄 독박의 문제는 한국 아직까지 여전히 며느리 아니면 딸한테 부모에 대한 부양 돌봄에 대한 부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가 있죠. 이거를 OECD 동경사무소에서 재작년에 5년간 해가지고 싱가포르까지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요. 가부장제 유지가 제일 많이 남아있는 나라가 일본, 대만, 싱가포르, 한국 4개 나라, 한국이 제일 강하게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에이징 인 플레이스 말고 다잉 인 플레이스라고 소위 세계 말기 돌봄으로 보면 어르신들이 마지막 치료 터미널 케어라고 그러죠. 종말 치료 혹은 완화 치료를 받고 연명으로에 대한 서약을 하고 어떤 형태로 돌아가시고 기타 등등 본인의 의지대로 결정하니까 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아들 혹은 뭐 아니면 여성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남편이 결정을 합니다. 한국의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특히
본인 의지로 결정하고 이생을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게 현재 실정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당사자 주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비스의 자기 선택권, 자기 결정권, 혹은 돌봄 민주주의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만들 때 저도 꽤 열심히 같이 작업을 했는데 고백을 하면 제가 성인지 감수성이 그때 거의 없었어요. 돌봄 종사자가 대부분 여성이라는 걸 생각을 했으면 그 당시 법을 만들 때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강화를 했어야 되는데 저나 그때 작업을 했던 저희들이 성인지 감수성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근데 그 뒤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직 잘 반영이 안 되고 이 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얘기를 자꾸 사람들 선동한다 이렇게 하던데 그럴 의도는 전혀 없고요. 민간 기업들이 막 임금 착취하고 이러면 악덕 기업주라고 그러고 악덕 사용주라고 그러고 비난하고 하죠. 그러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은 과연 모범 사용자인가요? 지금까지였던가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나 문제제기는 왜 안 하죠? 해요. 그러면 더 다행인 거예요. 하고 있죠.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돌봄의 문제를 얘기할 때 무조건 새로운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자 한 만큼 이런 논의들이 함께 논의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뭐 넘어가고요. 이 부분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이 소위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정성체적입니다. 개별 정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열심히 잘하면 이 자체 완결 구조를 가지고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커뮤니티 케어가 잘 되면 다른 개별 정책들, 뭐 치매국가 책임제, 노인장기요양 사회적 이런 것들이 함께 시너지를 내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매우 피돌기를 공급하는 심장이자 아니면 저수지 역할을 하는 그냥 매우 정성체적인 정책이다. 정책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시대 정치입니다. 만일에 21세기 우리가 향하는 것이 돌봄 생태까지는 아니라 돌봄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그러면 그 돌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관통하는 새로운 시대 정치는 저는 디그니티라고 생각합니다.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누구나 존중받고 각 개인의 존엄을 인정하는 정부여야 된다. 표방해야 된다. 이것이 시대 정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내리면 국민 모두가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돌봄 체계. 이 돌봄 체계라는 게 시스템 아닙니다.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도 현장에서 자기 점검, 자기 반성을 해보자는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에서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몇 년간 고민하면서 3년 차 때부터 제일 많이 고민했던 문제가 약 2년 조금 넘어요. 우리가 제공하는 이 서비스, 만드는 서비스 정책이라는 게 과연 이용자들, 당사자들의 실제적인 자립지원을 이끌고 그걸로 가야 하는 정책이냐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당한 자원들을 적당히 나눠주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냥 우리끼리 자위하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점검하고 우리가 바꿔야 될 관점들은 뭐가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주거의 문제도 처음부터 작업치료사분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도시락 같은 것도 뒤에서 조금 나올 텐데 전주는 세 가지를 합니다. 이제 전주시는 지금 근보가 지금 보니까 이제 복지부하고 해가지고 2차 시범 사업을 하고 있을 때 통합 판정표를 만들어 놨던데 저는 저거를 지금 특히 군 단위에서 저 비복잡한 통합 판정표를 누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쓸까 좀 걱정이긴 한데요.
심플하게 얘기하면 질병 유무하고요. 그 다음 ABL, IBL은 거동불편, 그 다음 노쇠, 허약, 그 다음 인지, 그 다음 구강, 그리고 독거 여부 이런 정도만 있으면 판정할 수 있거든요. 웬만한 것들은. 그걸 통해서 전주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한 4만 몇천 명이 1차 그러고 2차 그러고 해가지고 아예 점수를 다 만들었어요. 가중치 계산을 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제일 고위험 군들을 통합돌봄에 넣고요. 그 다음을 납돌 중점에 넣고, 그 다음에 납돌 기본 혹은 재가미 지역사회 속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제일 경정에 있는 분들을 노동케어, 노인일자리 노동케어 사업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큰 우선 안에서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중복을 빼내고 서비스 조정하는 회의를 3개월에 한 번씩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도 중복은 일어납니다. 근데 많이 없어지긴 없어졌죠. 도시락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일 고위험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도시락을 드립니다. 갖다가 드리고. 그럼 바로 민원이 생겨요. 나는 왜 도시락을 안 갖다 줘? 그 다음에 이제 전주 통합돌봄에 쓰는 도시락이 지금은 좀 올랐는데 원가가 지금 7,000원이거든요. 이제 하루에 한 번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날. 그 다음에 그게 전주에 있는 자활 쪽에서 그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것까지 하는데 그게 600원인가 700원 한 명당 한 번. 그래서 한 7,000원, 700원 정도. 이게 원가가 7,000원이면 꽤 드실만 한 거거든요. 식당에 가면 10,000원이 넘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먹음직스러운데 이제 이분들은 그렇게 하고 그럼 다 통합 판정 지표에 있는 점수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보다 조금 괜찮으신 분들은 쌀하고 식자재를 갖다 줍니다. 여러분들 해서 드십시오. 그보다 좀 더 떨어지신 분들은 상품권 가져가지고 여러분들 시장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서 드십시오라고 했는데 난리가 났죠. 네. 현장에서 겉멋을 부린다. 저게 되냐. 저건 책에 있는 얘기다. 그 다음에 전주시 시의회에서 난리가 나가지고요. 저 2번 불려갔습니다. 왜 누구는 도시락 주고 누구는 저거 갖다 줘. 왜냐하면 동네에서 그 시의원들한테 나도 도시락, 왜냐면 남의 해주면 제일 편하고 맛있잖아요. 이제 그 설명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좀 잡혀. 그 다음에 전주는 다 무료라. 이게 설명하지만 이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는 다 무료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다, 왜냐하면 근데 지역에 가보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은 무슨 정부에서 뭘 준다 그러면 다 무료인 줄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하세요. 처음부터 그 교육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지금도 차상위 예전까지는 무료로 합니다. 차상위 이상은 실비 받습니다. 20% 받는데요. 지금 도시락 배달 같은 경우는 실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소득 기준 150%까지 또 나눠가지고 150%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전액 본인 부담 시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사회정책 용어로 얘기하면 선택적 보편주의라고 셀렉티브 유니버셜리즘 혹은 타겟티드 유니버셜리즘이라고. 한국이 뭐 지금은 아니고 보편주의냐 선택주의냐 그 지나는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대상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는 일정하게 다 주고 단 지불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소득이나 기타에 따라서 다르게 한다 하는. 그 대신 제공하는 서비스는 보편적으로 준다. 그렇게 하는 거죠. 전주가 하고 있는 동행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비를 내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24시간 안심콜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매우 힘듭니다. 왜 돈을 받느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하게 되고 사람들은 다 고민하거든요. 안 한다 그러고 옆에 사는 부분 필요하면 들고 다 신청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그거는 처음 셋업을 할 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실질적인 자립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잘 안 되죠. 하기가 힘들죠. 하지만 절대 놓쳤으면 안 되는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3년간 했습니다. 16개 지역에서.
간단하게 평가하면 이게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선도 사업을 할 때. 복지부는 자율성을 고려했다 그러는데 자율성을 고려한 게 아니라 시간도 없었고 여건도 안 되고 역량이 안 돼가지고 매뉴얼을 만들 수준이 못 됐던 거죠. 형편도 못 되고. 매우 관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임 중심이었고요. 전주가 21년도에 융합형을 받아가지고 2,000명을 했는데요. 모임 1,750명, 장애인 200명, 정신질환 50명을 했는데요. 해보니까 여러분들 더 잘 아실 텐데요. 장애인 한 분을 케어하면 모임 2배가 들어가요. 네. 정신질환자 같은 건 4배가 필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했던 아주 쓰라린 기록들은 향후 사업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주, 부천, 광주, 서구 정도, 안산 일부 주거 때문에 다 약간의 부분적인 석가모들을 내었는데 제가 작년에도 여기를 다 갔다 왔거든요. 뭐 여기가 아니라 제가 작년에 어쨌든 시범사업하는 12군데는 다 가봤으니까 전주, 부천, 광주, 서구가 비슷해요. 처음에 다 다르게 시작했는데 알다시피 부천 같은 경우는 보건소 중심으로 시작을 처음 했어요. 광주, 서구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모형으로 시작을 지역에 있는 병원 4개를 끼워서 블록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고 전주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예 의사회, 의료사역, 예수병원 3개의 그다음 보건소까지 하는 건강의료 안전망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되게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제 서로 참고도 하고 이렇게 서로 또 협의를 자주 하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사업 양이 줄고 예산이 줄고 하니까 이용자 수는 많이 줄었지만 전주도 2,000명에서 지금 700명을 하거든요. 예산이 3분의 1로 줄어버렸습니다. 어떤 도리가 없었던 것이. 근데 제가 보기에 우선 이 3군데는 매우 안정적으로 사업들을 아주 뭐 잘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요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사업들을 하고 있다. 좀 잘한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 근데 이걸 평가를 하면 어쨌든 2019년도에 소위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본격적으로 소위 국가의 이제 내셔널 아젠다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다음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를 없애려고 그러니까 없애기는 아깝고 확대를 하려니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고 목숨만 부재해본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 4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 12군데를 국비 한 5천만 원인가 2천만 원 그러니까 지방비 붙이면 10억이죠. 1년에. 전주가 한 35에서 38억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주는 한 3분의 1이 아니라 거의 4분의 1 가까이 줄어들죠. 근데 부천도 그리고 저 광주 서구도 한 30몇 억씩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부천은 잘 모르지만 광주 서구 전주 거기가 재정 자리도나 재정 자주도가 매우 낮은 곳이거든요. 시장이 도로공사 한두 군데 그 다음에 넘기고 이 사업 투자하면 하는 게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 하는 우선순위를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나 봐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4월달에 12군데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에서 몇 군데가 하고 있냐면 우리도 한다 해가지고 보건복지부가 파악을 하고 근보가 아마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응답 160몇 개인가 응답해가지고 나와 있는 데이터를 제가 근보연구원에서 보내줬고 자기들 스스로 한다라고 한 데가 100군데가 넘어요. 금년 6월 말인데 그러면 시범사업 12개 빼도 한 90군데가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용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냥 문의만 한다라고 선언만 한 것도 있고
꽤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아주 천차만별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뭐라고? 제가 파열구가 터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체장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 숟가락이라도 안 끼얹으면 다음에 내가 재선이 되겠느냐 하는 고민을 아주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제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나 시군구 구청장 협의회에 있는 쪽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상당한 압박수단이 되죠. 그리고 이 사업의 성과를 내시는 분들은 편하게 얘기하면 자기 돈이 들어가면 이거만큼 선거운동에서 콜백이 확실한 사업이 없습니다. 이건 투입한 만큼 그만큼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무슨 기술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21군데를 더 받아가지고 시범사업이 이제 복지부가 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12군데가 아니고 33군데예요. 21군데는 뭐냐면 예산은 전부 못합니다. 그 대신에 근보나 기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지원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뭐 데이터도 좀 내려주고 이런 거에서 도와줄게 하는 거죠. 뭐 필요하겠지만 저는 매우 국려지책이라고 보는 거죠. 구조적으로 보면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재정의 운용 방침이나 거기에서 붙어서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흐름으로 보면 저는 2025년 말까지 이 소위 커뮤니티 케어가 아니죠. 통합돌봄이죠. 예산이 더 는다든지 예산을 배정하는 사업이 늘 것 같은 생각은 1도 안 듭니다. 그냥 요 상태에서 개수만 좀 형태만 채워서 2026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그때 생각하자 정도가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광주 얘기 좀 보겠습니다. 광주동은 이제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강계정 시장이 어쨌든 사회정책 공약 1번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7대 서비스를 모든 전 시민에게 하겠다. 노인 장애인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 다 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가능한 게 아동돌봄이나 장애인돌봄 기존 서비스가 있었잖아요. 묶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통합돌봄이 아니고 커뮤니티 케어를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하나. 우리나라의 사회 서비스는 당사자 신청주의 방식입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일단 서비스 의뢰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광주는 누구라도 신청하면 동지군이 가서 하게 소위 신청주의 방식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작년에 사회보장위원회 요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 사회 서비스는 당사자 신청주의 방식은 사실은 폐기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나누기는 프로세스는 참고하시면 이런 시대 서비스 이런 것이고요. 서비스 의뢰는 그러니까 동해 사례관리 담당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케어 플랜을 만듭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 시에서 서비스 확대해서 하면 민간이 서비스 제공하고 시에다가 비용을 청구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 보셨습니다. 하나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을 서비스의 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논쟁도 있습니다. 광주문에도 인권 도시잖아요. 포함시켜서 하고 있고 이건 아마 하계 성남도 아마 외국인 거주자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쪽 제가 옛날에 주민교회도 가보면 그때부터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건 반드시 그냥 어물쩍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면에서 논쟁을 해서 시민권을 얻어서 가져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설득을 해서 그래서 광주는 어떻게 되면 광주광역시에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의 동포를 다 포함합니다. 문제는 광주가 작년에 열심히 해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다 잘한다 뭐 왜냐하면 광역 정부가 이런 사업을 해본 게 처음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광역 정부라는 데는 직접 서비스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늘 중앙정부 거를 받아와서 지방자치, 기초자치 코어딩 해주는 예산도 정책 받아가고 내려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광주가 처음 시작을 했죠. 했는데
기본적인 거는 이게 1인당 연간 이용한도가 150만 원이다. 물론 긴급 돌봄의 경우 예외가 있지만, 그러니까 한 사람이 1년에 쓸 수 있는 게 150만 원 정도의 바우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서 중위소득 85%는 전액 무료, 나머지는 본인 비용 부담으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 이제 5%를 늘려서 90%, 5% 늘렸는데, 작년에 열심히 했는데 11월, 12월 달에 광주에서 고독사가 막 터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고독사 부분을 매우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국전력 민간기관에 있는 네트워크들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소위 그 어린이 심야병원, 24시간 병원을 광주가 이 사업을 하면 상쾌해서 이건 이제 전국 모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자폐나 이런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1대1 매칭하는 사업도 복지부가 받아서 지금 아마 신청받아가지고 아마 전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광주가 했던 성과물들이죠. 근데 이제 이 85%에 대해서 지금 90%지만 옆에 있는 서울시 같은 경우가 지금 무슨 안심소득 같은 시범사업을 거기도 85%고 그거하고 똑같은 모형으로 하고 있는 데가 제주도입니다. 아주 똑같이 가져가서 제주도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얘기를 잠깐 드리면, 경기도는 이제 올해 누구나 돌봄 사업을 해서 공모를 받아서 15군데가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는 빠져있던데요, 성남시. 네. 저는 해도 좋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뭐 7대 서비스 이런 건 되게 비슷합니다. 구성은 비슷한데 소득 기준이 좀 달라요. 가져왔는데, 경기도 누구나 돌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간 쓸 수 있는 바우처의 총량은 150만 원입니다. 그 안에 쓰는데, 경기도는 소득 기준 120%, 중위소득 120%까지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150%까지는 반액을 냅니다. 그리고 150%가 넘어가면 전액 본인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50% 정도라고 하면 지금 경기도 인구수가 1,400만인데요. 약 그중에 1,000만 명이 넘는 숫자예요. 그런 정도의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택적 보편주의까지는 못 가더라도 광주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훨씬 더 넓혀놓은 소득 구간을, 저는 그런 부분에서 차별성이 확실하게 있다. 이게 제가 본 2024년 거를 보니까요, 150% 같으면 1인 가구가 334만 2천 원이고 4인 가구 같으면 860만 원입니다. 꽤 높은 수도. 그러니까 150%가 넘는 사람은 전에 본인 부담이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반액이나 안 내도 되는 그런 사업도 하고, 대체로 보면 뭐 고용부가 하고 있는 치승패나 재난적 의료비 뭐 이런 등등 이런, 그 다음에 서울이나 경기도가 하고 있는 긴급복지 이런 게 보면 다 중위소득 100% 수준이거든요. 그럼 120%, 150%라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에는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지금 조금 넓다고는 하는데, 아까 예전에 말씀 30 몇 개라고,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40 몇 개가 등록돼요. 의료복지 사회활동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전주도 아주 맹렬한 실무자가 한 명 있었어요. 전무가 있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죽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돌봄 사회협동조합수도 꽤 많고요. 주거복지 사회협동조합수도 개수는 많아요. 이게 최근 데이터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봤는데도 안 나와요. 홈페이지는 물론 마찬가지고. 헬파운 같은 것도 진천하고, 진천 얘기를 복지부가 열심히 시범 사업하고 있는 데입니다. 지금 의료보험 통합지원서. 근데 진천 잘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열심히는 다 하죠. 진천은 뭐냐면 퇴원환자 복지에 그냥 올인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냥 그 병원이 하나 있어요. 퇴원환자 복지하면 그 병원에 다 넣는 거예요. 근데 이 오해받을 소리가 굉장히 큰 거죠. 지역에 있는 병원에다가 저는 오해받을 소리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복지부 입장에서는 퇴원환자 복지가 제일 큰 실적이니까 잘한다.
전주는 3년 동안은 퇴원 환자 복귀하는 건 아예 신경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여건이나 그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예 사업 시작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1년에 10몇 건, 11건 이런 거 받고 있어요. 전주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원도를 만들었고요. 2020년도 1월 2일 날 통합돌봄과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노인복지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시장이 바뀌어가지고 같은 민주당인데 성향이 다릅니다. 취향이 달라서 처음 들어오는 과를 자기는 용인을 못하겠대요. 근데 뭐 열심히 쭉 하고 있고요. 뒤에 있는 이런 건 보시면 좀 아실 테고 요걸 가지고 추진 체계입니다. 전주는 동 중심입니다. 전주가 완산구하고 특진구 합쳐서 35개가 있는데요. 여기 제일 큰 게 완산구에 이제 그 연생 밀집 그 연구인 대주택이 있습니다. 나머지 좀 그래서 거점동하고 권역동을 만들어가지고요 16개를 만들어서 통합사례관리사를 16명을 별도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그렇게 해서 16개의 거점에다가 통합사례관리사를 한 명씩을 배치를 시켰고요. 대부분은 지역 케어 회의라고 하는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케어 플랜들이 만들면 시로 올리면 확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시청에 있는 솔루션 통합돌봄 정보화 플랫폼에 들어가면 오늘 현재 전주가 지금 서비스가 지금 36개, 37개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는 자원이 몇 개 남아있고 몇 개 남아있는 게 다 떠 있습니다. 실무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복지부에다가 보건소가 하고 있는 PHIS하고 행복이용을 연결을 시켜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동에서 그걸 보고 올리면 승인해주면 바로 실시를 하고요. 그 대신에 알콜릭이라든지 뭐 그 고난이도 굉장히 어려운 대상자의 문제가 있어요. 복합 욕구라든지. 그러면 이제 시에서 고용군 솔루션 회의라는 걸 월 1회 합니다.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고 대부분은 동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 나머지 기관들은 다 붙여서 관련 기관들은 다 붙여서 이거에 뭐냐면 민간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민관 아니라 민간, 순수 민간. 민간협의체가 50몇 개가 들어와, 자활도 들어와 있고요. 뭐 시니어도 들어와 있고 웬만한 데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체계들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런 데도 좀 솔루션 회의가 제가 말씀드린 고난도 사례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서비스 정도입니다. 아마 성남시가 전주가 인구가 64만 몇천 명인데요. 뭐 성남 100만이 훨씬 넘으니까 크겠지만 성남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100만을 다 대상으로 하기는 매우 힘들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느 지역부터 시작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치적 효과를 좀 낼 수 있고 손쉽게 우선 성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 전략적 공간 포지셔닝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도 그래서 처음에는 완산구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덕지까지 확대를 했던 거고요. 이거 안 찍으셔도 괜찮지만 나중에 자료가 공개할 겁니다. 네, 자료 다 드릴 거고요. 이따가 이메일 적어주시면은 지난번 것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요 주민센터가 사실은 굉장히 큰 곳이고 여기에 3명이 있는 거죠. 동네복지팀장이 선임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1명, 간호직 1명 있잖아요. 이 두 분이 3명이 이제 하나의 팀이 이제 통합돌봄 팀이 되는 건데 지역 케어에 의해 방문조사를 기본적으로 2주에 한 번씩 무조건 나가게 돼요. 2주에. 그리고 이게 이제 가보시면 전주는 다 이 패드 쓰거든요. 가가지고 쳐넣으면 바로 플랫폼에 다 입력이 되니까 얼마나 교활하게 해놓냐면 했던 업무들 일주일 안에 하지 않으면 아예 등재 못하도록 만들어요.
한 것들은 빨리빨리 만들어내라고 해놓은 거고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 사이사이를 누가 가느냐 하면 전주 의료사협이 하고 있는 건강지킴이라고 하는 커뮤니티 케어 스포츠즈가 지금 250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3주에 한 번씩은 합니다. 그래서 전주는 지금 700명이 있으면 700명의 이용자 집 냉장고에 가면 월간 일정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번 달 며칠은 누가 찾아오고 이번 달 며칠은 누가 찾아오고 무슨 날은 동사무소 주민센터 2층에서 건강교실이 열린다 이런 게 월별 칼렌더가 붙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보건소 따로 나가고 어디 따로 나가고 이거 다 합쳐가지고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는데 한 3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서비스 제공기관도 다 아십니다. 주로 이런 보건의료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요. 재택의료센터가 두 군데에 있습니다. 전주는 하나는 의료사협에 한 군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의사회에 한 군데. 그래서 두 군데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는 재택의료센터 두 군데가 아니더라도 전주가 35개 동에 의사회에서 들어와 있는 마을 주치의가 28개 동에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7개 동을 제외하고는 다 동 담당의 마을 주치의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정신과하고 그다음 몇 군데만 공동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후 반나절만 필요하면 방문의료 서비스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분위기는 웬만한 걸 만들었으니까 재택의료센터로 몰아주자는 분위기들은 좀 있고요. 현실적으로 따지면 본인이 아주 좋아하지 않으면 이게 경제적으로 보면 방문 나가는 게 훨씬 더 진료 보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 다음에 요양돌봄 뭐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아까 도시락, 영양음식, 밑반찬 음식을 다 나눠가지고 대상자별로 위험군에 나눠서 주고받는 낙상 예방과 관련되는 교육훈련, 예방훈련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주는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 뭐 이런 것들, 뭐 소수만 추리, 24시간, 뭐 휴즈 나간다, 뭐 갑자기 수도가 뭐 겨울에 동파가 된다 그러면 어쨌든 직원 2명을 뽑아서 24시간 그 돈을 주고 했어요. 전화 받아가지고 출동, 물론 아까 말씀 다 무료는 아닙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돈을 내시는 분하고 착용하시고. 복지부 시도는 제가 여행 등급자 1, 2등급 앞부분 재택의료센터가 맞고 이 부분에 있는 집중관리, 이게 건강의료 안전망, 여기다가 의사, 보건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의료 안전망 3부는 의사회, 의료사회, 보건소 3개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주로 하는 것은 방문간호하고 치매 이쪽을 주로 하고 있고요. 여기 있네요. 그 밑에 이제 건강지킴이 뭐 이렇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건강의료 안전망인데요. 1차 안전망이 제일 상대적으로 경증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건강관리, 만성질환, 건강예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당뇨 환자에 대한 식이요법 서비스를 2020년부터 했고, 2차 안전망이 만성질환 고위험군입니다. 이게 약물 보약 제도도 하고 이분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당뇨 합병증하고 우울증 집중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에 과정에서. 3차가 이제 마을 주치 포함해서 이게 방문의료 팀들. 그래서 이거는 분기에 한 번씩, 그러니까 마을 주치의하고 간호사, 자연복지사 다 모여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 1차 안전망, 2차 안전망, 3차 안전망을 조정하는 회의를 합니다. 이게 한 10억 들여서 만드는 이 통합돌봄 정보와 플랫폼 만들어 놓은, 여기는 평가까지 다 할 수 있고, 가중치 계산해가지고. 해보니까, 건강의료 안전망 두 개가 들어서 28명입니다. 26개가 아니고. 모의 자리를 150명 아닙니다. 지금 254명이 하고 있고.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금년도 4월 말 현재에
236개 사업가, 제가 이제 한국농業개발원에 전화해서 지금 뭐 어떠냐 물어보니까 이거를 사회 서비스형 돌봄 일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76만 원 받는 사업. 이게 지금 전국에서 몇 명이 하냐면 250개 사업단이 7,900명이 지금. 굉장히 힘이 되는 거죠. 전주는 이 커뮤니케어 스포츠 건강TV 보고 때 첫 번째 뽑는 게 1순위가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가산점을 줍니다. 그럼 두 번째로 가산점 주는 게 근보에서 장기요양 업무 2년 이상 업무를 보신 분. 그 다음에 공무원들, 쉽게 말하면 특수직业연금을 받는 분들은 전체 정원의 10% 이내에서 다만 민원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연금도 얼마 못 받는데 맞아요. 그런 말이 분명히 좁은 동네에서 반드시 나오게 그렇게 하고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큰 우산 안에 시설이나 아니면 병원이나 시설 일부 제가 자기랑 빼면 통합돌봄, 납도, 제가 먹는 서비스, 번호표까지를 중복되지 않게 고위험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한다. 어렵이 절감부터 참고하십시오. 해보니까 이게 비찬열 집단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올라가는 건데 원래대로 찬열 집단 그대로 올라갈 건데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보니까 건보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건보가 옷을 봤는데 건보가 이거를 하죠. 이거 전주가 한다고는 분석 방법만이 아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건보연구원이 하는 거는 일반 노인 대비 통합돌봄 서비스 수혜자가 그거는 해보나 안 하나 절감 효과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적 효과 분석 같은 거 할 때 노동정책에는 안 합니다. 여기는 가만히 놔두고 나머지는 돈을 썼는데 일자리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그거 해보나 안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안 하거든요. 저희들은 비참여 집단이 뭐냐면 통합환경부에서 아슬아슬하게 탈락하는 측면입니다. 거의 변별력이 없는 그분들하고 책당도 비교를 해도 차이가 있다. 이쪽 부분은 간단하게 제가 한 5분, 10분 얘기하고 끝내요. 5분. 다들 에이징 플레이스 얘기만 하는데 제 식으로 말하면 다잉 플레이스는 뭐 한국적인 콩글리시 정상적으로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 혹은 라이프 엔딩 스테이지라고 얘기합니다. 생애 말기 돌봄. 이거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생애 말기 돌봄이라는 게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스테이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런 호스피스라든지 연명의료 뭐 할 것인지 중재를 할 것인지 서약이 있고 유언장을 작성하는 거 혹은 엔딩 노트를 만드는 거 아니면 성년 후유증 제도 하는 거 이런 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 두 번째 스테이지가 뭐냐? 돌아가셨을 때 장례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등등이 있는데 세 번째가 마지막에 있는 데가 남아있는 거죠. 돌아가신 고인이 남겨놓은 유품 정리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돌아가신 가족의 친지들에 대한 사회 정서적 심리적 지원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10년이 넘은 우리 세월호 문제나 아니면 작년에서도 이태원 같은 문제도 이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트라우마들이 여전히 남겨져 있는. 그래서 저는 성남에서 만일에 시작을 해서 사업을 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들 중에서 무슨 하기 쉬운 한두 개라도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 가까운 일본 혹은 프랑스는 아예 시청 혹은 동사무소에서 이런 것들을 안내 상담을 해줍니다. 이것도 그림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저는 노인장기요양에다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그리고 맞돌에 있는 중점 서비스 그 다음에 건강보험에 있는 요양병원에 이 네 개를 묶어서 새로운 돌봄 보험 제도를 만들자 하는 게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최소한 5년 내지 10년 안에는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돌봄에 대한 재정을 작게 쓰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21조 정도 씁니다, 전체적으로. 노인 장기요양이 한 9조 정도 쓰다가요, 2022년 의료보험 장기요양 한거 보니까 12조 2천억을 썼더라고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한 3조가 늘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요양급여가 7조 2천억입니다. 근데 모든 연구자들이 그 중에 한 40% 정도는 사회적 입원이라고 얘기하죠. 7조에 40%면 7조 2천억에 40%면 한 3조 가까이 되잖아요. 사실 그 돈이 우리 전국에서 이거 다 하고 남는 돈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살고 활동지원 서비스가 8천억, 그 다음 맞춤형 서비스가 6,700억 정도 쓰거든요. 다 합치면 21조예요. OECD 평균보다 작게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이 쓰는 나라예요. 근데 왜 체감도나 만족도는 낮을까? 칸막이, 형해와 분절, 미스매치 이런 것들. 가보면 눈치가 빠른 어떤 어르신은 한 8개 정도의 서비스도 받고 있고, 그 뒤에 동사무소에 리스트가 등재 안 돼 있는, 발굴이 안 돼 있는, 우리가 말하는 사각지대 집에 가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아직까지도 그렇거든요. 연말에 성남도 그럴 겁니다. 연말에 한번 가보세요. 12월 29일, 30일 가면 어떤 집에 가면 막 삐콤이 한 3번 돌아다니죠. 복지관에서 갖다 주고, 적십자사에서 갖다 주고, 분유에서 갖다 주고, 그 뒤에 있는 반지하방에 있는 할머니 집에 가면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아직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이게 서비스를 주는 전체 재원의 작은 것도 있지만 적정 배분에 따른 미스매치 구조가 너무 크다니까요. 이 부분만 잘해도. 그래서 저는 늘 지방정부 기초자 새로운 예산을 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민간에. 제대로 된 예산 감시, 세출 분석해가지고 중복되어 있는 것만 잡아서 이거라도 새로 합시다라는 것부터 합시다. 그거 뭐 성남에도 대학 학교 연구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 도와달라면 그 별로 어려운 작업 아니거든요. 좀 그렇게 갔으면. 그래서 저는 꼭 이런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뭐 지난주에 김영희 선생님이 설명을 다 하셨을 텐데, 만세 부를 때는 아니고, 이 법안 자체가 사실은 국회에서 7명의 민주당 5명, 이름 한나라당이 아니고 어디죠? 국민의힘. 국민의힘이군요. 제가 옛날 사람이에요. 국민의힘 두 분이 했는데, 이게 병합 승리를 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되니까 복지부가 대체법을 만들어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올해 1, 2월 달에 뭐 법사위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고, 뭐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법안은 통과가 되었는데, 처음 이 법은 기본법적 성격이 매우 강한 법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법은, 이번에 돌봄통합법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은 매우 경과적인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5년이나 10년 되면 전국민 돌봄보장 기본법으로 완전히 대표 개편이나 아니면 새로운 법으로 대체될 수밖에 그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복지부가 어쨌든 이 법을 가져가려고 생각하니까 매우 기본법적인 성격이 강한 안에다가 급하게 요청을 받아서 사업법적인 요소를 뒤에 끼우는 거예요. 사실 기본법적인 요소만 가지고 이 법이 총 7장 30개조 및 부칙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기본법적인 것만 가지면 한 22개 정도만 가져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기본법으로 했던 분들이 냈던 게 대개 22개 조항 내지 25개 조항, 뒤에 막 딸려오는 게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이해관계들이 반영이 되어 있죠. 근본은 근본대로 생각이 복잡해지고, 어디는 어디대로 사회보장정보원 정보원대로, 어디는 어디대로 막 25조 뭐 전문기관에 대한 해석의 문제, 21조에 대한 해석의 문제, 어디에 대한 문제, 조직 인력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기금을 포함하는 예산의 문제는 빼야 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직 성안이 매우 좀 불충분한 법이고요. 선생님들도 혹시 여기서 관심이 있으면 시행령 싸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하나하나 집어넣어야 돼요. 예를 들면 동 단위에 만들어야 될 건 뭐가 있고, 아니면 지금 재택의료센터 같은 것만 해도 성남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어차피 한두 개는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직능단체는 이렇게 있습니다. 의사들은 재택의료센터 콜, 또 간호사분들은 방문간호센터를 만들어내라. 치과의사분들은 방문 구강무슨 센터를 만들어내라. 재활센터를 만들어내라. 무슨 센터? 영양센터를 만들어내라. 직능대로 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돌봄과 미래 제 계획은 각 시군국 인구 저는 20만 내지 20만 내지 30만 한 해에 단위로 건강돌봄센터를 만들어서 그걸 다 넣자. 그러면 군 단위가 뭐 의사 못 구하면 강서가 그 역할을 좀 더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유연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실제적인 작동을 하는 전달 체계나 거점기관의 문제, 혹은 일본에 있는 인구 3만 내지 5만이 있는 포괄케어 지원센터를 우리는 각 동에 있는 종합돌봄 지원센터, 우리도 인구 3만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는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러면 케어 매니지먼트를 한다 그러면 케어 매니저가 되든지 케어 코디네이터가 되든지 이 사람들을 배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례관리는 어떻게 할, 이게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주요 단어들이라고 표준이 되지 않으면 다 날라가거든요. 그냥 서명만 만들어지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뭐 관심이 좀 계속 가지시면 이제 곧 시작할 새로 원 구성이 되면 시행령 사운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세요. 근데 복지부의 첫 발은 뭐 제가 복지부에 대해서 신앙은 하지 않습니다. 늘 그렇게 하니까 신앙은 하지 않는데요. 시행령 시행규칙 작업을 한국법제연구원에 있는 박사한테 용역을 맡겼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법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소성이나 그 논의의 지점들, 철학, 배경 싹 다 말리고 법리 검토만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사문화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단코 좀 반대 의견도 내고 해야 되고, 돌봄과 미래에서 국회의원 아카데미를 하는 이유 그런 것들도 좀 설득도 시키고, 심지어는 법안 개정을 하고 보완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작업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포함을 하고 해서 기회가 되면 어쨌든 돌봄과 미래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자료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올리고, 대표님이 되시던 분들이 해서 이 논의들을 가지고 공유하시는 분들이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5분부터 시작했는데 한 75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고맙습니다. 네. 예, 그 자료 공유를 해주신다고 해서 뒤에 나가시면서 메일 주소 적어주시면은, 전화번호 메일 주소 적어주시면 글로 보내드리겠어요. 지난번 거 보낸다고 했는데 사실 그 메일 주소를 잘 정리를 못했었나 봐요. 그래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질문하신 세 분께 지난번 받으신 분은 제외하고 책자, 오늘은 저자 사인은 없습니다. 마저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6월 말경에 한 달 정도 뒤에 3차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성남에서 저희 오신 분들이라든지 단체 나 기관을 초청해서 같이 이제 논의하는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종이 받으신 분들 계신 추천을 어느 기관이 왔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 왔으면 좋겠다 추천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섭외를 해보겠습니다. 질문 한 서너 분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질문을 이 세미나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저는 재작년부터 청와대로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 케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몇 분하고 이제 논의를 했는데, 길이나 어떻게 시작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성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랑 논의를 하면서 우리 일단 알아보자. 이게 뭐고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이제 공부를 해보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이제 세미나를 올해 개최하기로 준비했고요. 그러면은 세미나 개최해서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시작하고 뭘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회단체, 시민단체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을 갖다가 좀 고민하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될까, 혹시 조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지역마다 여건이나 정책 환경들이 다 달라서 제가 이제 성남을 자세히 몰라서 매우 조심스럽긴 하지만 조금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까도 말씀 시를 배제하고 갈 수는 없다. 네. 그게 뭐 설득 전략을 쓰든지 포위 전략을 쓰든지 어떤 방법이 되든지 시랑 특히 초기에는 함께 가야 되고 그리고 그걸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몇 년간 시민사회단체나 시의회, 구의회 등등하고 준비를 좀 한쪽은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7, 8월 달 이전에는 지금 중랑, 도봉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추진 TF를 이제 꾸리는 동력을 만드는 모임들을 하고 있고 저는 거기에 공공민간이 함께 들어가서 뭐라도 던져놓고 논의를 시작을 해서 자 그럼 성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규모에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어디서부터 할 것인가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야 되는 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뭘 하다 보면 제일 저는 이제 관성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필요한 건 욕구조사, 수요조사를 열심히 하는데 그거 해가지고 뭐 하시게요? 그 욕구 다 맞추지도 못하잖아요. 저는 차라리 공급자원 조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 우리 성남 같은 경우는 돌봄 서비스를 우리가 모든 여력을 동원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공급자원 조사 많죠. 좀 하는 것이 필요. 그렇게 해야 공급 능력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욕구는 다양한 욕구들이 길가에 다 넘칠 만큼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성남시의 행정자료의 상당 부분을 봐도 웬만한 욕구들, 왜냐하면 장애인, 아동, 노인 하면서 단위별 서비스는 뭐라도 하긴 하고 있거든요. 네. 중앙정부에서 꼬리표가 내려와 있는 서비스들을. 예를 들면 토큰원 시태조사 같은 거는 매년 하게 돼 있거든요, 업무적으로. 뭐 그런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봐서 저는 이제 그런 자원조사,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도대체 이 돌봄 서비스 혹은 사회 서비스는 예산이 얼마를 쓰는데 이게 중복되는 것은 뭐가 있지? 특히 같은 비슷한 서비스가 중복되게 있는 부분을 이거를 여하리 잘 연계조정 통합을 해서 그 예산들을 어느 정도 절감을 하자라는 걸 해야 일을 시작하는 명분이 특히 공공은 그런 걸 되게 좋아하니까요. 그렇게 그런 준비를 해서 뭐 추진 TF나 뭐부터 꾸려자라고 제안을 하고 그 안에서 뭐 얼마나 낮은 단위에서부터 할까 말까 이런 것들은 그 안에서 이제 같이 고민하고 그건 이제 모여지는 주체들의 힘이 어느 정도 될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우선은 저는 제일 시급한 것은 그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 의견이나 질문 좀 해주시죠. 없으신가요? 예, 네. 지금 전체적으로 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고. 예. 저는 함께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공영입니다.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그 돌봄의 주체가 약간 다원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느낌이 주로 그 국가, 퍼스트 섹터 위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주라고 하는 도시가 그렇게 큰데 몇몇의 그 기존의 공공기관에 의해서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 배제되시는 분이 없을 거냐. 그러니까 그 전에 전철을 답습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돌봄의 주체가 지역 주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역량 강화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없고 공급자가 그 시스템을 만드는 쪽에 지금 더 중점을 두지 않았나. 그러니까 시스템이 아닌 네트워크를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제 중복되는 거 떨어내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시스템만 구축되어져 있는 거지 과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는 과연 잘 되고 있었는지 하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4년의 성과를 정리를 하면서 저부터 거기에 대한 반성들을 좀 많이 했고요. 2년 사업을 했을 때 저희들이 사업 평가라고 총괄로 나왔던 게 당사자에 대한 실체적인 자립 지원에 대한 문제인식을 우리가 얼마나 놓쳤던가가 이제 아까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돌봄의 주체가 지역 주민이어야 된다라는 데서 뭐 누가 이견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어떻게 가능할까? 아니면 하기 위해서 주민을 위한 주민 자체의,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조직화까지를 가는 길이 꽤 험한데 뭔데 처음부터 그거를 목표로 할 수 없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런 면에서는 제가 뭐 빠져나가려고 전주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잘한다고 얘기한 적이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미흡한 점이 여전히 남겨져 있는 과제이고요. 이 자료는 아무래도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정형화되어 있는 자료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한 논쟁이나 문제인식은 지금도 제가 매달 한 번씩 내려가면 끊임없이 주로 평가에 디프리할 때 매 그런 얘기를 실무자들한테 받죠. 공공은 공공대로.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전주는 지금 이제 4가지 모임이 월 정례회를 하거든요. 하나는 시청에 있는 그 통합돌봄하는 공무원들하고 민간지원단 연습회의가 월 1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건소, 그 다음에 의료사역, 의사회, 그 다음 공무원이 하는 사무국회의가, 건강의료안전망 정례회의가 월 연습회의가 있고, 세 번째로는 35개 동을 나눠가지고 2주에 한 번씩 5개 동씩 나눠가지고 돕니다. 그 간담회를 2주에 한 번씩, 지금 어쨌든 그걸 지금 3년 몇 개월째 포기하지 않고 계속.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동에 있는 직원들이 1년 지나면 바뀌어버리고, 공부 열심히 시켜놓으면 1년 지나면 다 도망가고 다른 데 가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그래서 포기를 하고는 어쨌든 동에 있는 전 직원들이 통합도움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나 학습은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주거, 주택과 장애인과 아동, 노인 관련, 그 다음 기획 예산이 월 1회 연습회의를 합니다. 이건 완전히 정례화가 되어 있는, 거기서 시줄과 날주간에서 가닥을 타는 게 하나 있고요.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데서는 안 나와 있지만 상당한 정도의 권한을 사실은 전주는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이건 민간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새로 사회복지기관들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위탁 운영 지정에 관한 것은 민간회의회가 결정을 하면 거의 대부분 존중을 해준다라든지 그런 뭐 공식적인 인센티브는 아니지만 그런 유인 동기 기제 같은 것들을 이게 전임 시장이 있을 때 이제 그게 가능해지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매우 예외적인 것인데요. 제가 이제 총괄장관을 한 4년을 전임 시장이 있을 때 할 때는 거의 인사권까지 포함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반이 지나니까 사회복지직이나 일반 행정직, 보건소에 있는 간호직 중에서 일도 좀 하고 승진을 욕심을 내는 친구들은 통합돌봄과로 다 오려고. 처음에는 제일 깊이 부서였는데, 이제 저는 그래서 이게 민간 협력도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하지만 저는 단체장의 의지가 이 사업의 성패를 50% 이상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민간도 모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게 모여서 예를 들면 뭐 사회복지 혹은 그 하는 사람들에 대한 뭐죠, 뭐 처우수당 문제 이런 것들은 전주가 매우 선제적으로 다 풀었거든요. 물론 이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어울리고 성과를 내고 고민하면서 그런 것들이 같이 풀려져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가 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쨌든 이 사업을 해본 저에게, 그리고 광주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부천도 마찬가지고 지금 특히 경기도, 서울 경기도를 보면 제가 지난번 아카데미에서도 그 말씀드린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수도권은 한나라당 출신의 단체장들이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절실하잖아요. 안산시장이 한나라당이 처음으로 됐거든요. 그 전에 민주당 했던 사람도 훨씬 더 열심히 하고요. 사회복지직을 국장으로 뽑았어요. 그거는 매우 상징적인 얘기거든요. 아예 발상도 안 하던 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위험한 말씀이십니다. 위험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실제 현상 그런 게 사실이거든요. 되게 열심히 해요. 몇 군데 있는 거 네? 몇 군데? 괴산? 제가? 아니 몇 군데 그런 데가 지금 있는 거. 말씀하신 데가 몇 군데는 있는 거 몇 군데는 있죠. 네. 뭐 제가 가본 곳들이나 들은 곳들은 꽤 많이 그럴 수 있죠.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당연히 뭐 내가 환경이 바뀌어도 내가 되지 하는 쪽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새로운 일은 절실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정책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그게 움직여야 사실은 공무원 조직이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해야 민간이 가치부터를 결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데, 그 부분 격부를 안 내주면 못 들어가는, 그냥 대치 상태밖에 안 되고, 아니면 논쟁으로 끝낼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그런 거를 설득과 포유와 해유 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봄의 주체는 지역 주민이라고 하는 것들을 뭐 부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전주 모형도 보면 처음에 한 3년은 매우 관주도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3년 지나면서 조금씩 지속 가능성하고 안정화가 되면서 이제 권한들을 민간에 넘기는 함께 훈련들을 했고 같이 빙그룹기 때문에 작업들을 했는데, 또 어느 쪽에서 보면 그게 매우 미흡하거나 부족하게 보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이 사업 자체가 처음이 민간이 만들어서 민간이 이렇게 차고 올라간 사업이 아니라 어쨌든 중앙정부의 시범사업 혹은 선도사업으로 떨어뜨려져서 만들어진 주어진 예산 그리고 규정 안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니까 아마 본원적인 그런 속성을 벗어나기는 시간들이 좀 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끝나는 시간인가요? 아니요, 하세요. 아니요. 네. 네, 저는 한살림 소관 유민에서 왔고요. 지금 제가 처음부터 못 들어가고 죄송하지만 이렇게 이제 사업을 통합 돌봄을 잘 하고 계시는데 전주에서 관에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저희 나라에서도 이 정도면은 꽤 진척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관에서 이렇게 인프라가 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민에서 같이 어떤 거버넌스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저희 성남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먼저 이거를 이렇게 모여라 해가지고 하진 않는 거, 저희가 노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민간 거버넌스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움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그거를 돌파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무진장 어려웠죠. 왜 그러냐면 이게 특히 보건복지부의 선도사업이었잖아요. 이게 현장은 다 알거든요. 이게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을 하다가 허지부지 한 사업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이 사업만 하더라도 1995년부터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족보로 올라가면. 제가 97년도에 보건사회 연구원 가서 98년도에 첫 번째 했던 업무가 보건복지사무소 5개 소가 그때 강원도, 홍천, 완주 뭐 이런 데가 했는데요. 그거 최종평가하는 게 제 업무였습니다. 저는 그 사업을 없애버렸죠.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수준에서 이 사업이 너무 선도적인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시기상조라고 해서 덮어버렸던 적이 있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대상자들이 서비스가 중복이 되면 발라내는 작업을 하는데 민간기관들이 저항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조금을 받는 게 지금 대상자 몇 명 해야 보조금 얼마 맞춤형 돌봄 서비스 한 80명 해야 얼마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보니까 전수조사를 이분은 맞춤형 돌봄 서비스 기본이 아니라 건강의료 안전망의 고위험으로 가야 될 분이 왜 여기 이 사람 일로 가야 됩니다라고 하면 격렬하게 저항을 하죠.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거죠. 노인복지관이 하고 있는 무슨 서비스를 이걸 이관에서 일로 가져가는 게 더 좋겠습니다. 저항하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설득이 되는데 못 내놓는 거죠. 실적에 있으니까 평가가 있고 뭐가 있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새로운 형태로 타협 계약을 합니다. 5명을 데려가면서 나머지 5명을 채워줘야 됩니다. 이 가져가는 대신 다른 무슨 사업거리를 줘야 됩니다. 이 그래 이번에 2천만 원짜리 있는 거 이거 하나 줄 테니까 받으세요. 그런 타협, 약간의 편법, 기술 이런 것들이 1년, 2, 3년 사이에 있었던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저 친구들이 시장이나 이 친구들이 하려고 하는 게 또 내 주위에 그래도 뭐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제일 큰 거는 이 사업을 해보니까 지역에서 어르신들의 변화가 제일 컸습니다. 기존 서비스 조금 찌끔 주다가 만들면 그렇지 않거든요. 집안도 바꿔주고 뭐 갖다 주고 자주 가서 특히 이게 코로나 우리가 건강수당학이나 카톡 이런 거 전화 한 통화 없는데 역할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다 가가지고 입구에 문 앞에다가 걸어놓고 녹화해주고 오고 그 다음에 식사했는지 안 했는지 찍어가지고 확인하는 거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꽤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런 이제 선도 기관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은 사실은 저도 전주하고는 제가 지역이나 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고향은 부산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갔던 건 그냥 시장 하나 믿고 갔던 거였거든요. 아무런 연고가 없었는데 또 처음에는 얼마나 저를 물론 뭐 복지계에서 그때 좀 나이 있는 학계나 이런 쪽은 아니면 저에 대해서 제가 왜 내려왔지 뭐 이런 생각. 근데 시간이 지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년 동안을 매주 내려갔습니다. 1박 2일로 4년을. 정말 용산역에서 1시간 35분 한 주도 안 빠지고 매주 갔어 하고 그러니까 시간 나면 공무원을 만나는 게 아니라 민간기관들을 계속 가서 만나고 이거 같이 합시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 그래서 지금은 자조공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종으로 해서.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세게 들어왔으면 아까 얘기했던 작업치료사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영양식 하는 것도 도시락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하는 거라든지 아마 그러게 좀 더 순수하고 건강한 투리즘으로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주도 시민사회단체의 내공이 그렇게 적은 곳은 아니거든요. 그 지역이. 근데 처음에는 거기 나중에는 뭐 해소가 되었지만 기존에 그런 사업을 해왔던 뭐 시력 극복 쪽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야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니네들이 왜 들고 가? 근데 이제 납품을 받았는데 너무 안 좋으니까 알고 보니까 시스템이나 여건이 안 되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8개월 유예하고 이런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전주는 여기 남아있는 대부분의 서비스하고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주고도 해도 거의 사회적 경제 쪽에 다 맡겨 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네. 사회적 협동조합 사협에 그러니까 자활센터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그 소위 말하는 제3섹터에 다 들어와 있어. 55개 민간협의체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이 또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공식적은 아닌데 각 기관들의 제비타기 된것 같아요. 비공식적인 뭐 비공식적인 가산점, 그다음에 신규 기관 할 때 의견을 먼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주는 것. 그다음에 신규 사업하면 일단은 시에서 시정에 한다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민간
협의체에 넘겨가지고 당신들도 고민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공모사업 해가지고 2억짜리 쿠폰을 하나 예산 입한 이걸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계획서를 당신들이 만들어 주셔야 해서 실제로 그렇게 집행한 적도 있었고요. 지원 사업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계획을 한 80~90%는 민간협의체, 자활 또 마침 그때가 자활이 그 자활협회장이었던 이름 박준홍이라는 친구가 그때 있었고요. 그다음 전주가 사회적 경제 쪽은 그때 그 업력이 계시는 분들이 어른들이 좀 계셔서 말씀드릴 여기도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잘 협조도 해주셔서 처음에는 다들 그간 한번 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설득과 동의를 받아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가시적으로 뭘 보여주고 실제 권한을 주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지원 앉아가지고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건 당신들이 한번 해주시면 우리가 체력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했던 것 같아요.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니어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스포트즈 280명을 뽑았는데 시니어 두 군데다가 맡겼는데 1년 지나고 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의료사업에다가 그걸 전부 빼들어와서 맡겼거든요. 굉장히 큰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대신 다른 건 채워준 거죠. 이제 그거는 다행히 제가 이제 운이 좋아서 제가 노인협회가 문장을 해본 경험이 있어 노인자리는 조금 아는 편이어서 조정을 좀 해서 동의를 해주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 날 수 없는 행간 한 줄 한 줄 안에 있는 뒷 얘기들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우리 선생님 지적해 주신 정말로 이게 민관 협치 모델로서 바람직하냐 하는 데 대해서는 반성이나 모자란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남아있는 분들의 몫입니다. 그런 정도로 답변이